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 심리학 가장 중요한 챕터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랑 다음으로. 네. 인간관계 심리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교수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4부로 넘어가는 거의 이제 저희가 수업 2번 정도 하고 시험이 있을 것 같아요. 기말 시험. 네, 그래서 우리 대학생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우님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네,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은 행복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학습 목표를 긍정심리학에서, 예, 셀리그만이, 긍정심리학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정의를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정도가 돼야, 대인관계론을 배웠구나, 심리학을 배웠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요즘 교수님도 박사과정 마무리 단계거든요. 거기서 이제 긍정심리학을 가장 중요한 팩트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점을 살려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행복한 그 최상의 것을 끌어내는 거. 그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남이 아닌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삶을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게 가장 그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는데 그 해피니스,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인들은 과연 뭘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그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교수님도 많은 여러 참고 문헌하고 사이트도 찾아보고 그리고 교수님이 공부하고 있는 챕터도 조금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심층적인 행복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뭘까?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성숙한 단계는 어떤 걸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행복에 대한 그 주요한 심리학적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에 대해서 각 학자들마다 정의한 그 특성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칼 로저스라든지 에릭 프롬, 그리고 셀리그만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긍정심리학을 최초로 도입한 우문식 박사님 계세요. 그 우문식 박사님까지 어떻게 그분들은 이 심리학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성숙한 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인간관계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맺기 위한 기본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이 챕터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조금 더 건강한 인간관계, 행복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리액션. 자, 행복의 심리학. 그러면
그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예, 여성분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아주 바닷가에서 편안한 그 포즈를 쫙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네, 강의하러 정말 코칭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진짜 그 모처럼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서 바닷가를 볼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챕터의 그림을 보니까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 개인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더불어 행복함? 네. 혼자 행복하다고 그 행복이 글쎄요. 물론 내가 행복해야 다른 타인하고도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불행한데 타인과 행복하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주관적인 행복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타인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과 성장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러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 심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심리학의 가장 주체적인 요즘 뜨고 있는 긍정 심리학, 마틴 셀리그만이 말하는 행복과 성장을 연구하는 심리학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그럼 긍정 심리학의 새 연구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긍정 심리학이라는 챕터를 다룰 때 긍정 상태에서 그리고 긍정적인 특질 그리고 긍정 기관에서는 어떤 것들을 연구 주제로 다루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긍정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행복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두 번째 아이의 미소가 보이죠? 어때요? 네. 저희가 보는 저희도 굉장히 이 친구 덕분에 행복해집니다. 그죠? 네. 그냥 뭔가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 예.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게 뭔지 느껴지는, 그리고 스스로 주관적인 편안함을,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특질은 뭘까요? 그 기질적인 거를 말하는데요. 긍정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굉장히 편안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그것을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게 생각하는 그것을 개인의 그 성격적인 품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인에게 미덕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성격적인 뭐가 될까요? 성격적인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긍정 심리학을 통해서 강점을 개발해야 되냐는 것을 이 특질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늘 편안하고 행복한 단계, 최상의 단계를 생각하고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될 때 타인에게 정말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때요? 교수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뤄봤던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피아니스트만 못하고 피아노 원장님까지는 해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교수가 되고 싶은 꿈도 이뤘잖아요. 그래도 그건 했고, 마지막 나의 꿈은 뭘까? 음, 어, 존재의 가치를 나눠주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친절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너무 소박한가요, 여러분? 행복하고 그 정말 타인과 더불어 나누는 그 해피니스한 할머니. 의외로 굉장히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유아교육에서 노인복지학을 그리고 지금 박사를 따고 또 하나의 박사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심리학이라는 박사.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20대부터 열심히 철학적인 그 학자들의 학문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일 공부할 때마다 생소한지. 그렇지만 또 심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또 새로워요. 그래서 심리학의 이게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성격적인 강점을 좀 개발하다 보면 예쁜 할머니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나는 그렇게 뭔가 착한 아이도 아니었고 늘 좋게만 생각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긍정적인 특질이 개발이 되면서 내 성품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가치관과 배려도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성격적인 기질도 어떻게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강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심리학을 왜 연구를 해야 되나? 상태와 특질과 그리고 긍정기관에 따라서 이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행복과 성장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연구가 되는 그런 심리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팁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기관에는 어떤 걸 생각하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어느 중학교를 타켓으로 온 가족을 조사를 했어. 그 구성원의 행복의 증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게 학교 생활과 그리고 가정 생활과 그리고 여러 대인 관계에서 조직적인 번영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많이들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 뜨고 있는 학문의 긍정심리학이라 왜 이 학문을 내가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체인데 앞으로 120세에서 150세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롱런이에요. 아주 긴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안녕은 어떠한 정서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나? 정서적인 요소는 가장 행복할 때 높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굉장히 낮아지는 정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과 주관적인 안녕의 정서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때 나는 높은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는 어떤 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인지적, 뇌에서 느끼는 인지적 요소는 삶에 뭘 느껴요? 만족도. 논문 중에 교수님도 삶의 만족도를 느꼈어요. 노인복지학 박사 논문을 쓸 때, 노인의 문화활동 교육이, 문화활동 참여 동기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지적인 요소가 그 삶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그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문화교육 활동이 어르신들께 어르신들이 뭐뭐 하냐면요. 댄스도 하시고요. 노래 교실도 하시고, 서예도 하시고, 한글도 배우시고, 그리고 포켓볼도 하시고, 어느 어르신들은, 네일 아트도 하시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문화 활동 중에서 자기가 참여할 때 느끼는 그 희소성, 그 의미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시절이 있어서 이 삶의 만족도가 딱 와닿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긍정적 정서에서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즐거움. 그냥, 네, 기쁜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예, 조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감정이 아주 좋았다가 아주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막 이런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정서는 즐거움과 기쁜 기분이 높게 느끼는 기분. 그런 기분과 그리고 만족감, 삶의 만족감,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만족감 등 그런 정서적인 요소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가치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싶다. 따뜻하게 나누고 싶다. 그런 애정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행복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기쁨과 굉장한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처음 느껴보는 듯한 그런 긍정적인 아주 건강한 에너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서 행복감을 아주 높은 정서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정적인 정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슬프게 느끼는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불안과 뭘 해도 불안한 거야. 잘해도 불안하고 왜? 다음에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는 거야. 미리미리.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그리고 상대방에게서도 건강한 피드백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 내에서부터 그런 불안감을 경험했으면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 네, 어른의 돌봄이나 건강한 스승이나 건강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행복한 주관적인 안녕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로 많이 원래 우리 짠하고 아기 때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주 행복한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안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흔히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화라는 감정이에요. 그 화가 느껴져서 처음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계속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사랑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대상이 나에게 자꾸 그런 실수를 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너 울보글보글해서 어떻게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가 가득하면 머리에 뭐가 쌓일까요? 예, 스트레스. 진짜 풀어줘야만 하는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인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만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뭘 해서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해서 쌓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일들 때문에 하여튼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근데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한 주관적인 안녕을 위해서 건강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건강하게 풀고 계시나요?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애니어그램 강사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조직에 가서 애니어그램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쌓였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대부분 자요, 먹어요, 영화를 봐요, 산책을 해요. 이렇게 술술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하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예,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경험했었잖아요. 다행히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바람에 저희는 이제 조금은 나아졌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좀 만남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뭘 써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내가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동안 연락을 못했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도 이제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조금씩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뭘 경험했었죠? 네, 우울감을 경험했어요. 뭘 해도 그냥 기쁨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저조해요. 그래도 그냥 조금 뭘 먹으면 괜찮다가 또 갑자기 다운돼요, 감정. 그걸 우울감이라고 해요. 혼자서 느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그리고 그냥 원래는 그 말을 했을 때 전혀 상처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팍 와서 박히는 거야. 내 감정이 어땠을 때 가장 우울할 때. 스스로에 대한 그 정서적인 그 안정감이 없을 때, 긍정적 정서가 완전 바닥일 때,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누가 눈빛만 잘못 이렇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 여성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뭘 해요? 마술에 걸리잖아요. 그럴 때도 높낮이가 굉장히 진짜 원래는 평범한 직업의 여성인데 그 날짜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그런 사람 정말 있었어요. 교수님이 어, 학교 선생님으로 있을 때 그런 사례도 봤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어느 예, 기관에서 상담을 할 때, 예, 저는요, 생리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모르는 물건이 주머니에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담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여자들만의 그 한 달에 한 번 겪는 것도 힘든데,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서 그런, 예,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걱정, 불안, 얼마나 많겠냐.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그러면 어떻게 높은 긍정적인 정서로 끌어줘야 될까?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분이 주변에 내가 아는 분 중에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얘가 괜찮아. 근데 며칠 전부터 예민하고 이상하고 얘답지 않아.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무엇인가 부정적인 정서가 지금 내재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내가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한 말 한마디. 어느 때는 이렇게 차 한 잔을 들고 자, 따뜻하게 마셔 하고 돌봐주는 거죠. 배려를 해주고 자, 여기 너무 추우니까 이 방석 있거든? 여기 앉아볼래? 따뜻할 거야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정말 포근하게 해주면 그 부정적인 정서가 돌봄에 의해서, 배려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공감적 경청에 의해서, 관심에 의해서 많이 어때요? 컴다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정서도 누구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정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도 나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건강한 경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서로서로 독려해야 될 그런 왜
행복은 혼자 느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느끼는 행복은 어떻다고요? 만약에 내가 느끼는 행복이 50이라면 함께 느끼는 행복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10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금 조사해 봤을 때, 저는 궁금해요.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1에서 10점이라고 척도를 만약에 정했을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1에서 10점 중에 몇 점 정도 되시나요? 저는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조금 고민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조금 그런데 그래도 네, 교수님은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지으신 분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조금 그런 쉐어를 해요. 나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공동의 주제면 가족과 같이 아니면 어, 조금 더 연륜이 있는 분께 여쭤봐야 되는 부모님이나 어,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괜찮은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양한 제가 아주 절친이나 나누고 싶은 사람하고 나눈다. 밥을 같이 먹고 싶은 요즘에 따뜻한 친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현재 삶에 대해서 나 이래 이래서 너무 행복했어 라고 나누고 나 이래서 너무 우울했어 라고 나누고 나 고민이야 라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내 만족도를 조금씩 나눠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교수님은 정말 중3 때까지 교수님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음, 굉장히 내성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만족도를 점수를 준다면 5점 이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진짜 그 1, 2점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세요? 그러면 현재도 내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점 정도로 척도로 조사했고 과거의 삶도 1에서 10 중에서 뭐 5였다가 뭐 2였다가 어느 때는 8이었다가 또 2였다가 막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 삶의 만족도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나요? 높았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삶의 변화에 대한 내 욕구. 그러면 현재 삶의 만족도가 이래. 옛날에 과거의 삶의 만족도가 이랬어. 그럼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그 욕구가 채워져야만 내 삶의 만족도가 높이 올라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음, 저는 그 아까 8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2점의 그 고민스러운 부분이 조금씩 해결이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로 내가 그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단계가 어느 정도 자연히 가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삶에 더 중요한 다른 사람의 견해, 가족에 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 아닌 사람은 다 타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인, 절친, 그리고 뭐 내가 존경하는 분, 그리고 뭐 다양한 선후배들. 그래서 중요한 타인의 견해에 대해서도 조금 느껴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만족도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은지. 서로 역지사지의 감정이니까요. 내가 느끼는 것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상대방이 느끼는 걸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역지사지의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걸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그 삶의 만족도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늘 만약에 나한테 잔소리를 해. 남자친구가 엄청 잔소리. 그럼 내 기분 어떠실 것 같아? 자나깨나 잔소리야. 듣기 싫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내가 누군가한테 또 하고 있어. 그 타인은 어떤 느낌? 내가 느끼는 감정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교수님 얘기했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 사랑에 있어서, 지지난주인가요?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짜장면을 먹겠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짬뽕을 먹겠다고 했어. 근데 대표님이, 사장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죄송한데 지금 바빠서 한 가지 요리 통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을 때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서로 막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삶의 만족도가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이 야밤에. 네. 하여튼, 네. 어쨌든 내가 말한 짜장면이 당첨이 됐다. 그럼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래? 오늘은 기분이다.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자. 거기에 탕수육짜리 하나 추가할까? 막 이러면서 내 의견을 조금 동조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준다고 쳐봐. 그러면 어때요? 남자친구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굉장히 멋져 보이면서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예. 하다못해 예. 짜장면 먹으면 뭐가 붙잖아요. 막 닦아주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짬뽕을 먹겠다고 막 우긴다고 쳐봐. 볶음밥을 먹겠다고 막 우긴다고 쳐봐. 어떨 것 같아? 각자 먹자 막 이런 분위기겠죠. 네. 너는 너, 나는 나. 다른 길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너무너무나 개인적이 느끼는 주관적인 안정감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의 영역이 있어요. 일과 직업은 어떤 영역일까요? 그리고 가족은 만족의 어떤 영역일까요? 그리고 여가 알죠?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하는 활동을 여가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쉼의 시간, 그 여가 시간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건강할 때 나는 어떠한 만족감을 느끼나. 건강하지 않다면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주 건강하다면 굉장히 지금 에너지가 넘칩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재정적인 상태에서 아까도 언급드렸어요. 재정적인 상태, 경제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만족의 영역이 이 만족의 영역 중에서 가장 어떨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일과 직업, 가족, 여가, 건강, 재정 상태, 소속 집단 이건 정말로 내 개인적인 그 만족의 영역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주관적인 안정감을 얼마나 느끼냐에 따라서 어느 때는 굉장히 클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이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얘네들은 일과 직업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 어떤 프로젝트를 끝냈어. 근데 굉장히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었어. 그럼 내 감정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 지들은 뭐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하면서 가짜는 표정을 지으면서 진짜 내가 다시는 내가 이 그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봐 안 부르면서 내 스스로가 어때요?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 아이씨, 다음에 더 잘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자존감이 조금 낮아 있고 부정적인 정서가 강할 때 어떻다고요? 아이씨, 어떡하지? 내 욕하게 생겼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어때요?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스스로에 대해서 어때요? 이해를 해요. 근데 일이라는 것은 어느 땐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어요. 몰입도 잘 되고, 그리고 돕는 그 팀원들도 굉장히 역할을 잘해줘서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건강하게 완성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다 잘했는데 한 사람이 그 발표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 발표자들이 그 원래 발표했던 그 핵심이 아니라 다른 것, 그거 외의 것을 해서
잘못된 방향성을 선택해가지고 예, 완전히 프로젝트가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늘 하는데 거기서 그냥 흔들림 없이 아 사람은 언제나 잘할 수만은 없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은 실패했나 봐.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 여태까지 지금 심오하게 밤새워서 하고 몇 날 며칠 고심하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어때요? 억울한 생각이 막 어때요? 부정적 정서가 막 슬픔, 불안, 걱정, 분노, 스트레스, 우울, 다른 조는 잘했다고 했을 때는 시기 질투,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발표를 못해서 그럼 죄책감하고 수치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정서적으로 주관적인 안정감에서 행복을 놓쳐버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요즘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고모 손에, 이모 손에 아니면 혼자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네 스스로의 존재감만 건강하다면 그런 환경적인 요소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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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뜬이라고 말 안 했어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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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가 네, 발전적인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지지 자원을 통해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행복한 부분만 생각해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를.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내가 지금 제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다 있어도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보단 나는 어때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부정적인 정서는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공부도 못해. 그리고 피아노도 못 쳐. 그리고 남자친구도 없어. 그리고 여자친구도 없어. 그리고 학점도 되게 안 나왔어. 자격증도 못 따고 취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나는 되게 잘생겼어. 어디 가서 나는 항상 핑카야. 자,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드시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그건 용서가 돼요.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울하겠네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지금 얘기를 해준 거를 100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의견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그룹으로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안정감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100사람한테 쫙 줬어요. 그리고 100사람한테 똑같은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100사람한테 똑같은 옷을 줬어요. 똑같은 주거 환경을 줬어요. 그랬을 때 100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다 다를 거예요. 저도 비계 없으면 못 자요. 저는 그 비계 없으면 못 자요. 죄송한데 저는 바닥에서 못 자요. 죄송한데 저는 집이 아니면 못 자요. 죄송한데 저 그 음식 못 먹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근데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행복과 주관적 안정감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요즘에 교수님이
점점 갈수록 우리 아가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대학생이나 성인들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몇몇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요즘 그 코로나 상황에 2년 정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전에 한 그 아주 이제까 이제 태어난 아이는 조금 나올 수 있으려나? 하여튼 한 5년 사이, 7년 사이 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걱정돼요. 기도가 돼, 정말. 왜냐하면 이 부모도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서적인 돌봄이 많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요즘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유아 학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몰라서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이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몰랐을 때. 근데 우리는 점점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 성격과 성장과 경험적 성숙을 통해서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주관적인 안녕이 부모 마음에 없고 주변 사람들이 그 행복한 주관적인 안녕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거를 온전한 부모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복한 주관적인 안녕을 누군가가 관심을 쏟아주고 같이 함께 지켜주는 그런 건강한 사회 문화였으면 어땠을까? 요즘에 교수님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방치하고 유기하고 학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들릴 때 그거는 사회적인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들의 정말 건강한 돌봄과 공감과 지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범죄로만 정의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해요. 왜? 어느 사회에서나 다 규범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지켜야 될 법규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인성적인 교육이 더 먼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주관적인 안녕을 서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코로나 상황이 2년간 돼 보니까 심리를 공부한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심리를 공부하지 않고 20년간, 10년간, 그리고 1년간, 2년간 이러한 것이 뭐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요. 왜? 공부한 우리들도 이렇게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정서적인 고갈을 느낄까를 전혀 못 느끼는 분, 뭔지를 못 느끼는데 불안감만 느끼는 분들이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주관적인 안정감을 느끼면서 지내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참 문제 요소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행복한 주관적인 안정감으로 보호가 됐다면 과연 어땠을까? 요즘에는 그런 거에서도 진짜 논문의 주자가 나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족도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과 직업, 가족, 여가,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 자기 소속 집단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 나름대로 정말 행복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불행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교수님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만 조금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일과 직업, 가족과 여가, 내가 편안한 시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학생을 벗어나서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학생을 신분해서 내 재정 상태는 어떤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정서적으로 행복과 주관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속 집단에서 나는 건강한 역할을, 내 역할과 상대 역할을 역지사지로 경험하면서 건강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상태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봤을 때 주관적인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낮은 상관관계부터 중간 상관관계, 그리고 높은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상관관계는 나이, 성별, 그리고 그 사람의 교육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이 위치, 사회적인 계층의 위치, 그리고 소득, 얼마를 버느냐, 그리고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IQ, 지능 수준, 그리고 신체적인 매력, 키가 크냐 작냐, 눈이 크냐 작냐, 뭐 이런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신체적인 매력도, 그 다음에 나는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뭐 이런 종족, 그런 것들이 낮은 상관에 속한다면, 중간 상관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종교가 있냐 없냐, 그리고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는 친구의 수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신체적으로 나는 지금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그리고 성실성이 어느 정도냐, 외향성이 어느 정도냐, 정서적인 안정성이 어느 정도냐, 통제감을 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간 상관관계, 그러니까 중간적인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게 뭐예요? 낙관성이에요. 이 낙관성에 따라서 스스로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감정, 그리고 자기존중감,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직업적인 만족도, 그리고 인간관계의 만족도, 그리고 감사합니다, 작은 거에서도 감사하는 거, 문을 열어줘도 감사하고, 네, 어느 날 뭐 갔는데 뭐가 떨어졌는데 주워주는 그런 감사한 거,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나는 눈은 안 보이지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감사한 경우, 긍정 정서 빈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행복한 긍정적인 좋은 감정의 정서의 빈도가 높냐 낮냐, 그리고 정말 기뻐 행복해 라는 감정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성인의 그 관계에서 예, 얼마나 성생활이 만족도가 있는지, 그리고 쌍둥이의 행복도, 서로 느끼는 그런 행복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주관적인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낮은 상관, 중간 상관, 높은 상관으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런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 욕망 충족 이론에서 우리가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자크 라칸이 얘기해요.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게, 네가 욕망 충족 이론에서 네가 원하는 게 욕구냐 욕망이냐. 여러분, 욕구는 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이런 기본적인 거, 내 스스로에 대한 신체적인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됐을 때 욕망은 뭘까요? 사회적인 성취, 학벌, 그리고 부에 관련된 모든 그런 여러 가지 계층의, 그리고 지위가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욕망을 한마디로 말했을 때. 그래서 자크라캉은 네 스스로가 남에 의해서 그 욕망을 선망의 대상처럼 느끼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 철학적인 질문을 조금 다루는 그런 책을 썼단 말이에요. 욕망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다양한 욕망들이 충족될 때 우리는 뭐가 느껴져요?
아, 뭐가 먹고 싶은데 먹었어. 달달한 게 먹었어. 기분이 어떨 거예요? 편안감을 느끼고, 아, 그래, 세상은 이렇게 달콤하고 살만해. 이러면서 잠시나마 어때요?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았어. 생일날. 그랬을 때 어때요, 여러분? 아, 내가 태어나길 너무 잘했어. 행복해. 이런 생각 들겠죠.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쩌다가 만나게 됐어. 어떨 거예요? 그 사람이 안녕 하고 먼저 인사를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막 이렇게 하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욕망이 충족될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욕망의 충족에 외부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들은 행복도가 특별히 높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의 기준일 수 있어요. 늘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늘 가질 수 있고요. 먹을 수 있고요. 부귀, 명예, 권력. 돈, 명예, 권력. 그래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행복할까요? 그냥 중간 정도로 무덤덤할까요? 나오잖아요. 행복도가 특별히 높지 않은 이거 보면. 그러니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없는 것에 대한 결핍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해하는 내가 부러울 수 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행복에 관한 가치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두고서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충족감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have, have. 그러니까 소유한 거에 대한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욕망, 원하는 거.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뭐예요? 자아 실현의 단계까지 올라오는 거. 의식주부터 뭐요? 자아 실현까지 오르는 그 기본적인 욕구부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해내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욕망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소유뿐만 아니라 욕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중요하다고 해요. 왜? 내 행복을 주관하니까요. 그런데 그 주관하는 마음의 상태를 누가 잘 조율하고 관리를 해야 될까요? 나예요, 나 스스로. 그러면 행복에는 다양한 심리적인 과정이 관여되고 늘 그것은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늘 상충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느끼는 이 다양한 심리적인 과정이 소유로 갈 것이냐, 욕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 다양한 소유나 욕구가 충족될 때 건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2탄을 보면 사회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가 얘기해요. 뭐라고? 1954년에 사회적 비교 이론을 발표하면서 자기의 삶이 어떠한 상태를 기준하여 비교하고 그 기준과 긍정적인 차이를 인식할 때 별로 높지 않구나, 별로 낮지 않구나 행복감을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자가 사회 비교의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상태, 내 삶의 상태가 긍정적이다라면은 그 기준과의 긍정적인 차이를 인식할 때 행복함을 느끼고, 그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주된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쟤는 없는데 나는 있네? 자신의 과거. 예전에는 내가 이런 감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에서도 나는 건강하게 이겨내네? 그리고 자신의 이상적인 기준. 예전에는 내가 키 작은 사람만 만났었는데 지금 키 큰 사람을 만나네? 예전에는 내가 그 자격증 하나밖에 못 땄는데 지금은 자격증 2개나 땄네? 3개나 땄네? 10개나 땄네? 하면서 자신의 이상적인 기준을 점점 세워가야 돼. 그리고 나는 10년 뒤에는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하고서 자기 스스로가 높게 지향해가는 목표.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주된 기준이 돼서 그게 행복에 대한 그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높은 기준과 아주 높아 기준이, 그리고 상향적인 비교를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행복의 기준을 아주 너무 높게 잡아. 지금은 요 정도 단계인데 이 정도로 잡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됐을 때마다 좌절을 경험하고 살아서 뭐해? 행복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에 내 스스로가 나를 탁 던져버리고, 흔히 당연히 행복도가 낮아졌어. 왜?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리고 너무 높게 잡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이고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금 더 고민하고, 내 스스로의 능력에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합하는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나의 행복도가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쑥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낮은 기준의 사람처럼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능력에 부합하는 기대 수준을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잡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자기 관리가 잘 되면 행복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더 건강한 목표가 되고, 예전과 다른 내가 가장 원하는 강점의 상태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세 번째,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에서 그 목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목표를 항상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크가 말하는 시작된 동기 이론에 따라서, 그러면 그 동기 이론은 합리적인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목표 이론은 어떤 이론? 합리적인 이론. 목표 설정이 어떻다고? 합리적인 목표.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건강한 목표. 그랬을 때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나는 오늘 2등까지만 할 거야 할 때, 2등까지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를 향해 진전하고 있을 때 나는 갈 수 있겠다라고 믿을 때 행복감, 그 분명한 목표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씩 처음에는 4등을 하면서 달리다가 조금씩 3등, 조금씩 3등 앞에 2등, 고지가 다 앞에 하면 나는 2등 할 것 같다라는, 딱 2등 했어. 그럼 분명한 목표가 어떻다고요? 합리적 목표로 올라갈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너무 높은 목표도 말고요. 내가 3등 했었으면 2등 정도, 내가 5등 했었으면 3, 4등 정도.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자율적으로 내 스스로가 선택한 목표를
추구할 때 내가 어때요? 가장 행복해요. 누가 해서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 12월 달에는 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 과제나 시험이나 이거를 준비해서 기말을 이렇게 치를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난 학기에는 교수님의 점수가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 과목의 점수를 나는 꼭 이렇게 맞을 거야 하면서 예전에는 C였으면 지금은 B 이렇게 맞고 지난 학기에 B였으면 B뿔 맞거나 A 이런 식으로 점차 자기가 정말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확 변화하면 또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를 스트레스 주지 않는 방향성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 목표를 추구할 때 바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내적인 동기에 따라서 어때요? 내 마음이 아주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또 어때요? 아주 유능하게 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때 목표를 잘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느껴요? 내 마음에 그 목표를 이뤘다는 건강한 행복감을 딱 느껴서 목표와 행복감이 어때요? 예, 내 마음에 하트를 준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목표 달성을 향해서 진전되고 있다는 인식 스스로를 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어제보다 이게 좋아졌어.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계속 발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어때요? 뇌에 자꾸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전도엽을 손끝치기 박수로 쳐주던 아니면 합장구으로 쳐주던 아니면 열심히 적던 감사일기를 적던 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나는 건강하고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막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가장 행복하다는 인식을 갖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인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 3예요. 그러면 탐구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루코가 말하는 행복의 목표 이론에서 시작된 동기 이론에 따르면 분명한 목표,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하는 합리적인 목표,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 합리적인 목표를 가정해서 그것을 향해 나가는 삶이 행복한데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세요? 밑에 썼어요. 이번 학기에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정리해보세요. 저도 정리했어요. 마음으로. 성적, 인간관계, 진로 준비, 동아리 활동 등이 있나요? 그 목표 중에? 교수님은 있습니다. 이 CF의 예제 문제에 2개 이상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있나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만드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나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속에 나를 아주 기쁘고 설레게 만드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 그리고 오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저는 한 2-3가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노력을 했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싶은 건 뭔가요? 그런 내가 어때요? 기특하다고 좀 해주세요. 네. 목표 달성을 조금씩 해나가는 친구는 스스로 나 너무 잘하고 있어. 하루하루 너무 나아지고 있어라고 뭐 하라고 했어요? 아까 인지시켜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손꼽치기 박수를 쳐서 전두엽을 활성화해서라도 인지시켜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계속 이제 학자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 적응하는 그러니까 대처를 하기 위한 적응. 레저러스와 호크먼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자원을 청구하거나 아주 초과하거나 그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바깥에 있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요구.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받는 그 요구랑 내적인 요구를 잘 시소를 타면 위로 가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 쏠리지 않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바란스를 맞춰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변화하는 그런 인지적인 활동적 노력이라고 이 대초 이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어때요? 곧 익숙해진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 어때요? 적응하기까지가 좀 힘들어졌는데 적응만 하면 어때요? 계속 그 활동은 그 활동이니까 익숙해진대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 편안한 상태가 계속되든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든 하여튼 계속되는 상태에는 습관화 어느 날 세 마리 다리를 보니까 접기의 다리를 보는데 와 1시간 안에 몇만 장 몇만 장 막 엄청난 거예요. 1시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에 너무 놀랐어요. 손이 안 가. 근데 그분들은 습관화가 돼서 이제 안 보고도 하는 동감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정이 너무 맨날 다운이야 다운. 나중에 기쁜 감정 못 느껴. 그건 둔감화된 감정이에요. 그 습관화가 일어난 행복감이나 불편감을 결국은 어때요? 느끼지 못해요. 감정을 못 느껴. 얼마나 불행한. 삶의 가치는 내가 어느 정도로 행복한지, 지금 어느 정도로 불행한지, 그 감정 따라서 느끼는 그 나의 정서적인 부분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지금 기쁜지, 슬픈지, 고독한지, 외로운지, 아니면 너무 기쁜지, 너무 행복한지를 느껴갈 수 있는 건데, 그 계속되는, 그러니까 고인물이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썩잖아요. 내 감정도 바닥을 쳐. 아주 깊은 기저 밑에 있어. 그럼 어때요? 나중에는 감정을 전혀 못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행복감은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 어제까지는 내가 그런 변화가 없었어. 근데 오늘 새롭게 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어떻게 정서적인 반응을 한다. 행복감은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에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이 대처 이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삶을 위해서는 감사일기도 쓰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걸어가면서도 땅이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 도로를 이렇게 평평하게 해줘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 어두운 곳에 그 골목길에 불빛을 비춰줘서 내가 이렇게 무섭지 않게 갈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변화와 감사와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하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의를 듣는 학우님들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어, 그 나이가 많은 그 택시 운전기사님이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평점을 너무너무 진짜 담배 끊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났는데 그 하루아침에 이제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바로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아우 담배 냄새 그러면서 어느 승객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젊자고만 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탔는데 아 냄새 뭐예요 아저씨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부리면서 계속 핸드폰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통화하고 막 그냥 운전에 방해되게끔 막 진짜 정말 힘들었대요 그날. 그 담배를 막 끊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전 담배 안 피워서 모르겠는데 살맛이 안 된다고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이 진짜 컴다운 되는데 거기다가 막 자기한테 정말 진짜 몇십 년 어린 그 젊은 사람이 진짜 자기를 막 무시하고 하대하면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나중에는 평점까지 예. CCO 무슨 택시는 예, 평점을 굉장히 따지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제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마스크 없이 탔는데 마스크를 하나 주시질 않나. 그래서 전 고마워서 귤도 까드리고 기사님 너무 친절하시다고 인사도 드리고 기사님 덕분에 잘 왔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어쨌든 그 택시라는 게 그 놀라운 기구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차를 운전을 잘 안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감사히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감사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를 불쾌하게 하거나 어느 날 기사님의 감정이 안 좋아서 우리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매일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배려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머물러주고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 어 우리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서 좀 역지사지로 느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요즘 너무 많이 들려서 그래서 한 번은 그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누군가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한 행복감을 더불어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변화하는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서로 발견해주고 그 변화를 서로서로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대처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예, 요즘 뜨는 무슨 심리학? 예, 긍정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 인간관계망을 확장하래요. 어떻게요?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코로나라서 어떻게 어딜 못 가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뭘 못해요, 여러분? 뭘 못해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인간관계망을 할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전화도 할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고 차도 마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어때요? 거의 친한 친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돼요? 그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카톡이라는 것도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망을 조금씩 확장하면서 우리가 타인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강점을, 최상의 강점을 서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라 그랬어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래요. 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소냐 루보미스키가 얘기해요. 긍정심리학 10가지의 행복 증진 방법에서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뭐가 생긴다? 건강한 행복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보미스크가 얘기한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그냥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그게 좀 부족할 뿐이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지 뭐. 이렇게. 그리고 명상을 해라. 가장 편안한 시간, 편안한 사람, 가장 편안한 자세. 그래서 명상을 해요. 스스로. 그리고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 초등학교 때 달리기에서 1등을,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해서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았어.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서 부모님 상품권 들었어. 그렇게 행복한 경험도 있어요. 가족끼리 처음으로 외식했어.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어.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봤어. 이렇게 행복한 경험을 회상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이 자격증에서 도전해서 꼭 올해 말에는 이걸 딸 거야. 그래서 목표를 추구하라. 나 이 기관에 꼭 입사할 거야. 나 이 대학에 꼭 들어갈 거야. 그래서 목표를 추구해. 그리고 그것을 글로 써요. 난 꼭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나의 인생 계획. 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감정부터 해야 될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부터 10까지 세워. 하나님, 제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냄새로 맡을 수 있어서 맛있는 음식의 냄새로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에게 긴 손가락을 주셔서 반주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긴 다리를 주셔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지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선후배가 있어서 감사하고, 제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아주 많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교수님은 백감사를 써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두 번 줬어요. 첫마리하게 마음을 담아서 친구과 같이 만들어준다. 그리고 최대한의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어떻게 알아? 네.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좀 활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이 뭐 횡단보도로 가실 때 무거운 짐을 든다. 같이 친절을 베푸는 거야. 같이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같이 얘기해서 나 혼자 들 수 없는 거 같이 들어서 옮겨드려. 나는 막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중간에 오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해. 아이고, 뒤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
젊은 것들이 저래서 안 돼. 막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우리 젊은데 그런, 우리 인정 없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왜? 우리도 늦잖아요. 물론 바쁠 때는 못 챙겨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급하고 정말 뭐 누가 병원에 입원했고 정말 내가 다쳐서 어디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선행을 베풀면 내 마음이 뭐가 생겨요? 행복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뿌듯함이 생겨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10가지 행복 증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보민스키가 얘기했어요. 네, 소냐 로보민스키가. 자, 그래서 자기 실현과 성숙의 심리학에서 보면 자기의 실현적인 행복관에 따라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면서 삶의 의미를 건강하게 느끼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들이 있어요. 올포트는 성숙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에릭 프롬 있죠. 에릭 프롬은 생산적인 인간.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생산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메슬로우는 자기 실현적 인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욕구 위계 이론에 입각해서 메슬로우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 로저스.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의 유명한 대가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 올포트, 프롬, 메슬로우, 로저스, 긍정심리학에 두고 예, 소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셀리그만.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올포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 확장된 자아감을 갖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왜?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니까. 올포트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는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생각하고 지각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마무리해야 될, 완수해야 될 과업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이야. 그리고 내 스스로를 주관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발 한 발을 띄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내면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뭐라고요? 삶의 철학을 지니고 있다. 이것만은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개인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삶의 철학. 올포트는 성숙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릭 프롬, 예, 생산적인 인간.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 5가지 심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관계해야 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초월성이에요. 명성 초월, 뭐 다른 다양한 초월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기 정체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향체제, 삶의 방향, 내 삶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가지 심리적인 욕구를 누가 얘기해? 에릭 프롬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적인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를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충족할 수가 있다. 어떻게요? 심리적인 내면의 욕구를 창조적으로 그리고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적으로 충족해내죠. 그래서 생산적인 사랑,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관계, 그리고 생산적인 사고, 내 사고의 대상에 대한 강한 흥미,
행복, 생명력과 생동감이 흘러넘치는 사람. 그래서 늘 아침이 새로운 사람들. 예. 그리고 양심, 내 마음속 스스로와 이게 옳다, 나쁘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가치보다 내면의 소리를 중시하는 그 내면의 양심. 그것에 대한 것들을 생산적인 인간으로 보는 관해를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메슬로우. 자기 실현적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 메슬로우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을 한다.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개방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인식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수용하려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솔직성과 자발성. 제가 했어요. 이렇게 창의적인 태도. 그리고 예민한 감상 능력.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리고 다양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에 대해서 예민한 감상 능력이에요. 그리고 절정 경험의 체험. 여러 가지 절정을 경험하죠.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느낄 때 우리가 절정 경험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율성, 스스로 한, 내 스스로 하는 자율 또는 독립성.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몰입하려는 생활의 욕구. 그리고 문화적인 압력에 대한 뭐예요? 저항. 내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을 압력을 할 때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편안한 긍정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친밀한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성향. 무언가 이렇게 도와주려는 요 사명의식. 그리고 배려하는 헌신적인 태도. 그런 게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경험에 대한 개방, 자율성, 자기 실현적 인간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윤리의식. 민주적인 성향도 존재해야 되지만 관습적이지는 않지만 강한 윤리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비공격적인 유머 감각. 이 사람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유머 감각이 아니라 서로 정말 즐겁게 남자애들끼리 서로 친하면 막 야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 공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친해서 그러는 거다. 수단과 목적의 분별. 어떤 목적이냐,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건강한 윤리의식. 이게 자기 실현적 인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칼 로저스, 인간 중심 이론의 아버지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체험에 열리는 마음의 상태를 세상의 것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만의 독특한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자신의 탤런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이 독특한,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독특성에 근거해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 성장하고, 높게 성장하고, 삶을 즐기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칼 로저스는 이렇게 다양하게 인간에 대한 뭐요? 이상적 학자들에 의한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나 인간관이 있나를 살펴봤어요. 한 번씩. 그리고 나서
네, 어떤 그 학자가 있나요? 심리학적 안녕. 이분, 여러분, 긍정심리학에서 요즘 또 노화에 관련된 그런 심리적 안녕을 제시한 캐롤 리프예요. 예, 캐롤은 환경에 대한 숙달된 대처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우리는 편안함을 경험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고, 스스로 뭔가 해내는 거,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수용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이다. 그러한 그 심리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좀 약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리프는 1978년 펜실베니아의 주립대학교에서 인간 발달로, 뭘로요? 인간 발달 중심. 인간 발달로 박사학위를 취득해요. 미국 심리학계의 성인 발달 및 노화 분과, APA라고 하는데 노화 분과를요, 20분과에 미국 노년학회, 예, 그 노년학회의 특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노화 연구소의 또 대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학자에 대해서 조금 리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이기도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면서 이분이 최근에 복합 다층적 사정, 되게 어려워요 말도. 복합 다층적 사정 척도, 복합 다층적 사정 척도. 예. 현재 25개 이상의, 그러니까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다양한 과학 분야의 연구에 지금 쓰이고 있대요. 복합 다층적 사정적. 리프라는 이 학자가 그 동료들과 함께 연령, 성별, 사회, 경제적 지위, 민족성, 소수민족 지위, 문화적 맥락, 또 경험, 위기, 연령에 따라서 직면하는 전환기 등에서 심리적인 안녕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그리고 얼마나 다른지를, 그 심리적 안녕이 양호한 신체 건강에 예방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이 리프가 연구하는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의 요인과 광역의 뭐요? 바이오마커. 예,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신경 내분비, 면역, 심장혈관. 그러니까 저희도 융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 발달. 그 인간 발달을 통해서 노화 분과에 노년에 노화 연구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긍정 심리학이 방역의 바이오마커가 어떻게 신경회로까지 연결시킨 것이 되나 하는 종단적인 긴 연구의 원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적인 그 연구를 미국은 굉장히 지향하고 지지해 준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돼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분을 뵈러 미국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주요 연구 주제는 인간의 회복력, 그리고 즉 사람이 중요한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안녕을 어떻게 유지하고 다시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신경생물학적, 심리학적 여러 사회 요인들이 이 같은 능력에 기반이 되느냐 하는 것을 심리적 안녕에 대한 리프의 모델이 6차원의 심리적 치료 전략을, 그러니까 이거는 키워드랑 마찬가지예요. 심리 치료 전략을 강화하는 심리적 안녕을 발달, 도움이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무작위 통제 연구에서 입증을 해서 이 6가지를 우선 짚어볼 때, 첫 번째로는 환경의 쑥달,
얼마나 이 사람이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됐냐. 두 번째는 자율성,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인격적인 성장이 어린 시절부터 어땠나. 그리고 네 번째, 대인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나.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의 인생 목표가 노화까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나. 그리고 자기 수용, 스스로를 얼마나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안정감을 갖고 있나. 이 6가지 차원의 손상이 임상실제에서 빈번하게 보인 것을 이 심리적 안녕의 리프는 연구 주제로 많이 삼았다는 거예요. 보면 중요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회복 과정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프의 연구는 상당히 이 긍정심리학이 뜨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특히 상담 및 임상심리학, 그리고 정신의학, 그리고 심신의학 중요한 의미가 돼서 이 같은 연구 분야에서 몇 편? 120건, 120편이 넘는 활발한 저술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리프는 현재 미국 중년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를 그러니까 30대 이후에 중년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 쌍둥이, 쌍생아를 포함한 미국의 전역의 표집합에 근거를 해서 전국에 있는 노화 연구소에서 2,600달러의 뭘 받아? 기금을 받아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단적인 연구는 굉장히 긴 연구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기관에서 지원을 이렇게 미국처럼 팍팍 해주면 미더스2 통합 생체 심리사회 과정에서 노화에 대한 연구, 건강 연구 주요 포럼 같은 멋진 연구 주제 분야의 포럼이 막 이루어지고 이 사람의 연구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결과를 맺을지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긍정 심리학의 학자예요. 캐롤 리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6번째 학자 마틴 셀리그먼. 우리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긍정심리학. 우문식 박사님도 우리나라에 2003년도에 처음 도입한 긍정심리학. 네. 행복의 3대 조건이 있다고 이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즐거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냐?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몰입을 하게 되냐? 그리고 어떤 것에서 삶의 의미를 너는 찾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팔모, 그래서 팔모를 통해서 꾸준히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약화를 시켜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내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강점의 신호를 인지를 해서 자신보다, 내 스스로보다 좀 더 어떠한 것, 이웃이나 사회에 여러 헌신을 통해서 내게 행복감을 주는 만족을 이끌어내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 행복해지는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편견을 파악을 해. 내가 갖고 있는 고정 프레임, 고정관념, 편견, 그게 뭔지를 파악하래. 첫 번째가. 두 번째, 모든 잘못을 내 탓이오라고 인정하지 말래요. 물론 내 탓이라고 그냥 내 스스로가 아유 저 사람이 어딘가 힘든가 보다. 내 탓으로 그냥 생각하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잘못을 내 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최악의 순간보다 최상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우리 우정은 건강하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순간을 상상하듯이. 싸웠어도 어때요? 아유, 걔랑 나랑 언젠가 풀릴 거야.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생각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어린 시절부터. 지금 뭐 나이 많은 때까지 막 올라온 친구들도 보면 어때요? 싸우고 풀고 싸우고 풀고 그러잖아요. 뭐 쉬운 해결책을 찾아라. 너무 고심하지 말고 가장 편안한 해결책이 뭔가. 그리고 성공했을 때 내가 다 이루고 내가 다 성취했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고 내가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낙천주의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좋았던 일의 목록을 만들어서 작성을 해보라. 리스트를 적어봐라.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눠줘. 먹을 것을 나눠주고, 웃음을 나눠주고, 가치를 나눠주고, 내 재능 기부를 나눠주고, 여러 가지를 나눠주고 즐길 수 있는 목표, 삶에 즐길 수 있는 목표를 산책하기, 친구하고 노래하기, 그리고 자전거 타기, 뭐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목표가 많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아, 오늘은 내가 몇 시까지만 딱 하고 몇 시는 쉬어야 되겠다. 오늘 과제는 몇 시에 꼭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2시간까지 기다려서 안 오면 나는 약속 장소를 벗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러 가겠다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래서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리지를 봤을 때 마틴 셀리그만은 인간의 마음의 밝은 면을 규명해서 떠오르는 심리학의 한 분야를 창시했단 말이에요. 20세기 동안 우리 정신의학자들은 지그문트 프로이드, 심리학자에 의한, 의사에 의한 마음의 부정적인 면에만 몰입한 경향이 있었어요. 왜? 가장 정신세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한 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오면서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 가지 말자. 이제는 밝은 마음의 면을 조금 규명해서 서로 독려하고 북돋아 주자. 그래서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가 바로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셀리그만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미국의 경우에 긍정심리학자들은 정부, 나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서 행복의 실체를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싸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미국의 경우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 행복의 실체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자들에게. 긍정심리를 하려고 하는 많은 심리학자들, 전문가들, 의사들에게. 이렇게 마틴 셀리그만의 그 나라처럼 이렇게 심리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캐롤 리프처럼, 노아 기관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행복의 3대 조건을 즐거움, 몰입, 삶의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스스로 행복의 참모습과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행복은 삶에서 오는 내가 느끼는 평온감과 안락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나 지식, 권위, 좋은 날씨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가족의 유대, 친한 친구와의 우정, 편안한 사람들과의 정신적인 활동, 내 스스로의 자존심, 희망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긍정심리학자들, 마틴 셀리그만이나 리프나 그리고 최근에 우문식 박사님까지 이 여러 나라의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유전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한두 가지의 유전자가 좌우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뭘 할 수 있다? 개발시킬 수 있다. 충분히. 뭘 통해서? 감사일기를 통해서, 인지 전환을 통해서, 긍정적 인지 활성화를 통해서 나는 내일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나는 이래서 부모님도 계셔서 감사하고 자녀들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제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감사하고 따뜻한 옷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행복에 즐거움, 몰입, 삶의 의미, 즐거움, 몰입, 뭐라고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내 삶의 주체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안정적이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 없게 하고 현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해.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래요. 이거는 코칭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심신의 만족스러움,
왜? 내가 상상하니까 너무 기뻐. 그게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너무 행복한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목표. 내가 만약에 어떤 직원은 뭐 CJ에 들어간다, 삼성에 들어간다, 롯데에 들어간다, SK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다 들어가는 그 자신을 상상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최고의 자리에서 그리고 최선의 자리에서 내 모든 환경을 기적적으로 이뤘다는 것을 상상했을 때 적절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이 목표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가치가 많이 반영될수록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이나 스스로의 제의식, 주위의 압력이 만든 목표는 부모들이 그런 압력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런 목표를 만들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절대 긍정심리학의 그 즐거움이나 몰입의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를 즐기면서 매사 긍정적으로 보고 사고의 폭을 넓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내 유머러스한 면을 긍정적인 면을 기쁜 면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 보고 교수님 얘기했죠. 3번씩 사랑한다 누구야 내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씩 하루에 만나는 모든 3명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주변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사고의 색깔이 뭐로 바뀌어요? 예, 밝은 판타스틱한 색깔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마틴 셀리그만은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울을 연구를 했어요. 이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심리학을 발전시키기 전에 꽤 오랜 문화권에서 구매력이 늘어나고 전쟁에서 사망도 줄어드는 그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의문을 갖고 연구에 몰두했을까 봤더니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해? 돈이 많을 때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을 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데 계속 먹으면 어때요? 둔감화가 되잖아. 그래서 돈이 많아도 너무 다 갖추고 너무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어때요? 둔감화가 돼서 어때요? 무덤덤해지고 물질적 풍요도 무덤덤해져요. 결국 둔감화돼서. 그래서 작은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친구야 고마워. 아이들아 고마워. 부자들 고마워요. 하면서 계속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남의 훌륭한 면을 보면 어쩜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너무 멋지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고향 과정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몰입을 해서 최고의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즐거움을 체득해. 그래,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체득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면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가 훅 날아가고요. 개인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미덕, 그리고 긍정적인 심리에 초점을 맞추자는 심리학의 새로운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그 심리학부 교수 마티 셀리그만은 어때요? 기존의 심리학이 정신질환 치료와 같이 삶을 불평하게 하는 심리 상태를 완화하는 데만 치중을 했지만 오히려 삶의 긍정적인 가치를 돌보지 못해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하버드 그리고 100개의 여러 스탠포드 뭐 여러한 대학에서 정식 강좌를 시작해서요. 어때요? 뭐 MIT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의 중요 학문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긍정 심리학을 어때요? 한 번쯤 마틴 셀리그만이 쓴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과 행복과 몰입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오문식 박사님이 2003년도에 긍정심리학이라는 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면서 네, 그 행복은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성격 특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긍정심리를 통한 인성, 성격 강점의 조직
성과 미치는 영향, 뭐 긍정치료, 긍정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분은 정말로 자신이 세상에 정말 나가서 커넬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한국 캠퍼스 학장님이시기도 하는데요. 한번 통화를 교수님하고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 역시 행복을 연구하시고 행복을 강의하시는 분이라 참 배울 게 많구나. 정말 교수님이 많이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게 됐고요. 성숙한 사람의 인간관계를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인간관계는 행복한 삶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주관적인 행복감만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더불어 나누는 행복감을 경험해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제거하고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의 공통적인 조건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의 핵심적인 조건을 좀 살펴봐서 나는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욕구와 동기를 가지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틀을 버리고 유연한 관념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대인 기술을 지니고 인간관계에서 주관적이지 않고 내 고립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보다 넓게 다른 사람들의 역지사지 감정을 경험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확하게 지각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판단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어요. 행복은 삶의 의미이고요. 또 목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목표이며 유일한 이유예요. 행복이 뭐라고요? 삶의 의미, 우리가 사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목표이고 이유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래서 이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인간의 존재의 목표를 나누면서 더불어 누리면서 행복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멋진 학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